2022년 12월 18일입니다. 금요일이네요. 이기 라이브 제17강 방송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제 권리 분석 쉽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요. 상당히 참 길게 강의가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전세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수하는 전세권도 제가 지금 노트에 보니까 말이죠. 뭐 이렇게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하고 낙찰된 사건을 한 20건 이상, 오늘 이거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로 해가지고 전세권을 다 일단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복되는 사건은 제가 일단은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이제, 인수하는 전세권 간단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권리 분석 할 줄 몰라가지고 경매 못한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수하는 전세권 뭐지?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빨리 전입신고된 전세권 설정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여기에 내용을 잠깐 읽어봐 드릴게요. 소멸 기준 권리보다도 이건 당연하잖아요.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자가 이제 전세권자잖아요.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요겁니다. 요거. 어떤 바가 이해관계인들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인데 배당 요구 종기일을 경고한 그 뒤에 또 이랬듯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금 전액의 배당과 요구입니다. 관계없이 무관입니다. 무관하게 관계없이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위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선순위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손치더라도 다른 제3자가 이제 아니면 또 본인이 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그죠? 전세권자인데 그것도 전세권이 임의경매 신청한 겁니다. 이게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다는 건 색깔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이거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을 딱 하니까 요 사람이 법원에다가 그것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이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 전세금액이 설사 10억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 결과 배당 받을 적에만 한 5억밖에 배당 못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억은 어떻게?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이건 이제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이게 또 제가 읊으니까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의해서, 일단, 채권 계산서 하니까,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 신청이잖아요. 그죠? 하게 되면은, 경매신 매각으로 소멸한대요. 자, 그러면요, 어떤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은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죠? 낙찰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도 권리가 죽는데요. 그럼 소멸한다는 근거가 어딨냐, 이게.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 단서 조항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소멸한대요. 그러면 10억짜리 전세권인데 배당 요구했어. 그럼 전세권 소멸한대. 언제부로 소멸하느냐.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해가지고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요. 이때 소멸해버린단 말이죠. 그죠? 소멸한다 그러니까 5억 받고 5억 자체를 이제 소멸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또 자료가 그렇다면 이렇게 또 나와 있네. 그죠?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자가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채권 계산을 제출 안 한다면 이 사람은요,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고,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가 없다더라 그러면 선순위 전세권이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자기 전세금 전액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인데 이 전세권이잖아요.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 전세금 10억이란 말이죠.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보면 10억짜리 전세권 수두룩 뻑뻑하게 있습니다. 10억짜리 전세권이다 이랬을 적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 안 했다 그럼 이 10억이라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데, 낙찰자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전세 목적물이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 전세권자는 뭐다?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전세 목적물을 본인이 나중에 또다시 임의경매
신청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임의경비 신청한다면 본인의 1순위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자기는 경매 결과 자기 전세금 전액을 다 배당받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배당 요구는 이게 간단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선순위 전세권인데 법원에다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니? 그럼 죽는 거야. 채권계산서 제출 안 해서 안 죽는 거야. 이게 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멸한다 나와 있죠.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여기 소멸한다 이거죠. 근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인수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것도 뭐 그전에 한번 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전세권 소멸한단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 결정을 보게 되면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저기 집행법원에 앉아 계시는 경매계장도 귀에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소멸하는 전세권인데, 배당 금액으로 이 전세권, 전세금 전액을 다 만족 못 시키게 되면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데 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뭐 봐가지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전세권 소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어떻게 불허가가 아닌 허가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다? 물개 박수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픈 담당 경매계에 가셔가지고 아유 충성하면서 계장님 저기 대금지급 기한 날짜 좀 빨리 좀 잡아줘 봐봐요. 그러면서 빨리 좀 잡히는 모양이더라고. 빨리 좀 잡아줘 봐봐요 해가지고 대금지급 기한 딱 잡힌 다음 첫날 그냥 확 대금 납부해버리고 소유권이 드는 게 함과 동시에 동시에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전세권자에 대해서 인도명 신청을 한다든지 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이게 소멸하는 전세권에 소멸하는 인수하는 전세권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네. 또 이자가 나와 있네요. 이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런 거 아주 조금 이건 뭐 디테일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요. 조금 우리가 관심 가지면요. 이거는 뭐 경매 공부할 것도 없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가 이 사람 말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말이지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입니다. 이게. 여기 또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도 아마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할 적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해관계인들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본인이 예를 들어 가지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한 사실을 어떻게 철회 신청한다든지 어쨌든 배당 신청 및 배당 요구 배당 신청의 철회 신청의 종기는 언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입니다. 죽으나 사나 배당 요구 종기일 딱 이게 자 배당 요구 종기일 요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배당 신청을 이때 하고 알아서 한 것을 네가 이때 아이고 철회한다 이렇게 해라 이거지. 예를 들자면 말이지 배당 요구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요 별표가 배당 요구 종기일이다 하면요.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이때 배당 요구 신청했다가 그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나 배당 안 받을게요. 안 받을게요 해가지고 배당 철회 신청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받아주는 이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 사람아,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까지야? 이 사람아,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고 또 마찬가지 배당 요구 했던 것을 철회라는 것도 마찬가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란 말이지. 근데 니네 이 사람아,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보면 민사집행법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배당 요구 철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난다면은 즉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B라는 사람 저당권 설정했는데 A가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였단 말이죠.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보니까 이 사람 전세 금액이 한 5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죠. 그럼 보면은 민사집행법 규정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B 사람이 경매 신청했잖아요. 경매 신청하니까 A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동그라미가 배당 요구입니다. 배당 요구 하였다가 배당 철회를 할 수도 있다 이거지. 할 수도 있는데 배당 철회를 근데 배당 요구를 하였다가 배당 철회를 함으로 인해서 매수인 즉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늘어난다 이거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 참여해서 자기 보증 금액에 대해서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을 철회했다는 건 뭐다? 나는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나는 이런 땡기는 한 푼도 배당 안 받을게요. 그럼 어떻게?
5억 원 천억에 대해서 난 낙찰자한테 반환 요청할 거예요. 이렇듯이 배당 요구했다가 배당 철회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배당 요구 종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제 배당 요구 종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막 간단하죠. 그죠?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 시행금의 배당 요구 신청하든지 했던 것을 네가 철회를 하든지 해라. 그 이후 경과되면 무조건 꽝이란 말이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뿐만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든지 또는 후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들 배당 철회 꿈에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죽으나 사나 그냥 배당 요구한 사실 자체를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 철회를 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경우지, 그러니까 부동산상의 권리, 어떻게 보면 주택 임차인이 되고요. 또 전세권자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인데, 어쨌든 그러한 권리들, 주거용 부동산이다 아니면 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 사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먼저 빨리 뭘 하였다 하더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빡 해버렸다 이게 지금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배당 요구 했는가, 배당 요구 했다가 배당 철회했는가? 이게 우리가 상가는요, 저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모법이 뭐다? 이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비슷해요. 약간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만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큰 무리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으면서요. 다 이제 선순위, 지금부터 이제 경매 실제, 낙찰된 사례 또는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해서 이제, 그 유형별로 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선순위 전세권 정리해가지고 1번에 소매라는 전세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소매라는 전세권. 전세권은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냐면요. 소매, 제가 분명히 여기다가 자료에다가 소매를 하는 전세권이라 적어놨죠. 그죠? 전세권 소매를 해요. 소매라는 전세권이라 전세권 소매를 하는데 불소매라는 게 있어. 뭐가? 어떤 게 불소매를 하는데? 안 죽어. 임차권. 예. 전세권은 소매라는데 임차권은 안 죽는단 말이지.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이 사람은 나는 전세권 죽었어. 그런데 임차권은 안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잖아. 전세금 다 못 받았거든. 따라서 나머지 그거는 전세금액은 낙찰자 당신이 나한테 줘야겠어. 낙찰자가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이 불소매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인수한다는 것은 그 권리가 살아있다는 전제 하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권리가 보니까 싹 없어. 그러면 인수하고 자식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소매라는 전세권인데 우리가 이게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이 대항력권 중에 하나에 이게 전입신고 이게 엄청 센 놈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경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뭐 전입신고 하면 그냥 나중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돌리도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임차주택이 만에 빡 해가지고 경매가 들어왔다 했을 적에는요, 때로는 봐서 전입신고 이게 엄청 세게 이게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가가 아니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전입신고 안 하고 전세권만 덜렁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거 위험해요. 전세권 설정하시잖아요. 그죠? 전입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전세권만 딱 설정하고 전입신고를 안 하면 좋아. 근데 저쪽에서는 뭐다? 이게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 안 하면 좋은데 저쪽에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보면 간혹 가다 보면은 아니고 제법 보면 솔차이 많이 나와요. 전입신고 안 한 그런 물건들이 제법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소매라는 전세권 그 유형에 대해 가지고 말이지요. 잠깐만요. 이게 전세권의 임의경매 신청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전세권에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답니다. 했는데 전입시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하면서 전입신고 했다면 임차권은 어떻게 되나? 불소멸한다는 거.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요 사건은 지금 현재 대구 지방법원 사건인데 현재 이렇게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 오피스텔인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말이죠.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야리끼리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때로는 봐가지고 이게 참 투자 결정을 하시는데 참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한 몇 개월 동안 시간 쉬십시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뭐 부동산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또 경기가 약간 좀 꿈틀거릴 때 그때 살포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내 투자에 따른 위험성을 어떻게 좀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 타경이고요. 11만 5,733호.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하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공동주택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이게 보시면은 5차 기일이 잡혀 있어요. 5차 기일 해가지고, 언제입니까? 12월 9일 날 잡혀 있네요. 그죠? 5차 기일 날 해가지고, 2022년 12월 9일에 해서 2,372만 9,880만 원, 그건 1억짜리가 말이죠. 엄청 많이 유출돼 버렸잖아요. 그죠?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네요. 예,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뭐 이게 보면 뭐, 전세권 경매 신청,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보니까 이분이 전세권자 같아. 전세권자가, 보니까 8천만 원인 것을 미뤄봐가지고, 이번에 전세 금액이 얼마? 8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이더라 해가지고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세권 해가지고 최모시 있잖아요. 임의경매 최모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세권자 본인이 그 공동주택이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다가구나 단독주택 같이 이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 전세권자는 전세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으로 토지 건물 전부를 강제 경매 붙이는데, 근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 어떤 공동주택 같은 경우, 즉 뭐 이게 각 세대별 구분 등기된 그 부동산 아니십니까? 이런 경우는요, 전세권 설정했다면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팍 해가지고 그냥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는데, 자 그러면 전세권자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전세권 깨꿀락 죽어버려요. 전세권 죽는 거야. 죽었다. 그런데 보니까 우와 이분이 말이지 전입신고를 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입신고하고 어떻게 보면 임대차 계약도 체결해야 돼. 그런데 우리 그런 것까지 막 따지고 자식할 필요는 있다 없잖아요. 전입신고만 해놓으면요, 설사 그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가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쓸 수도 있잖아요.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어요. 대항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죠? 확정일자 필요가 없다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전세권에 의해서 이렇게 임의경매 신청하였다더라. 그럼 전세권을 깨꿀락 죽어버려요. 여기 이제 소위 소멸기준 권리를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전세권에 이런 유형이 나면 저도 지금 딱 보는 순간 저도 막 짜증이 나요. 이 대항력이 있대요. 원칙은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왜냐면요, 전세권 설정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9년 12월 4일이죠. 자, 2019년 12월 4일입니다. 이 양반 전입신고 언제였습니까? 2019년 12월 9일이죠. 12월 9일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은 전세권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 쭉 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세권이 이게 소멸기준권리 맞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럼 이게 죽어요. 그럼 이것도 죽어야지. 근데 이거 안 죽고 저 대항력이 있다. 이게 원칙은요 보면요 대법원 2008마 212 결정과 똑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법원에 앉아 계신 양반들은 말이지 그냥 사법심 패스해서만 엄청 머리도 좋으신 양반들 아닙니까? 그죠? 아마 대한민국 0.1%, 0.01% 포함될걸요? 대단한 어떤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2008마 212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법원입니다. 2010마 900 결정에 의해 가지고 전세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꼴까닥 죽는다 할지라도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거지. 이렇게 불소멸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08마 212임에도 불구하고 2010마 900 결정 이걸 좀 원형을 해가지고 따라서 임차권 불소멸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예를 들자면요, 이 물건 같은 경우 뭐 이분의 전세금 8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경매시 배당기간만에 3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이거지. 그럼 전세금 죽어요. 왜? 네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 사람아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머지 5천만 원 어떻게?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따라서 이거 5천만 원은 임차권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의 지위로서 낙찰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나가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심지어 그 2008년 212 결정과 똑같은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이 아마 그 창원지방법원 간내 물건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212 결정과 똑같은 그런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 보니까 2010년 900 결정 이것을 나름대로 원용을 해가지고 저 낙찰자는 인수를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결정이 하나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는 2008년 212 결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놈은 이제 죽은 걸로 알겠어요. 이게 필요 없다. 이제 완전히 폐기 처분됐다. 이게. 폐기 처분되고 일단 무조건 바깥 임차인이 전입신고했다면 대항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나름대로 입찰 투자 결정을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권자 겸 전입신고한 임차인으로서 전세 금액이 얼마다 8천만 원이거든요. 8천만 원인데 근본에 보니까 2,3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1차 감정 가격이 9,880만 원입니다. 이걸 지금 제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나름대로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을 알아보니까 매매가하고 전세가 별 차이가 없어요. 매매 가격이 얼마? 9,500만 원, 전세 가격이 9,100만 원, 전세 금액이 조금 올랐더라고. 이게 이 양반 전세금 8천만 원이잖아요. 전세 금액이 이제 9,100만 원 전세금 올랐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직도 이제 날짜가 이제 21일 전이니까, 보셔가지고 말 그대로 지금 제가 9,500만 원, 9,100 이런 식으로 매매가 전세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뒤따른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뭐 권리분석하고 자식할 것도 없거든요.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 한 2,500만 원 낙찰 받는다. 2,500만 원에 2,500에 낙찰 받는다. 그럼 뭐 경매비용 뭐 예를 들어가 뭐 한 400만 원 빠져나간다. 그러면 순수한 금액이 2,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2,100만 원도 다 가져가. 그럼 8천만 원에서 2,100만 원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5,900이잖아요. 그죠? 5,900 낙찰자 내가 인수하겠다 이거지. 응? 그러면 2,500만 원 낙찰 받고 5,900 인수한다고 얼마입니까? 8,4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8,400 된다고. 8,400만 원인데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실질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기 매매 금액이 9,500만 원이다. 근데 전세가 만약에 9,100이다. 그러면 이번 기일 날은 한 2,500 정도 더 낙찰받으면 어쩌든 뭐 몇백만 원 돈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 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세금 관련해서 2008년 212, 2010년 900 결정이 있는데 2008년 212 결정이 완전 흑갭이다. 그거 이제 필요가 없다. 일단 그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속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 전세권 소멸해 주고요. 근데 임차권은 어떻게 불소멸한다는 거? 왜?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그때 전입신고는 전세권보다 빠르냈는데 그건 이제 불문한다는 거. 단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임차권 소멸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칠판으로 좀 이동해 볼까요? 잠깐 칠판이 여기 있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말이지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잠깐만요.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들어온 김에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쓸데없는 이야기 또 해봐야지, 그죠? 너무 막, 이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허태건님 들으셨네. 허태건 감 잘 먹겠습니다. 윤복현 부회장님 들으셨고요. 곽충건님, 감사합니다. 에리카님, 나사랑님, 박광영님. 네, 감사합니다. 이양하님, 윤집님, 인생60님 들으셨네요. 에어버스 러버님, 네, 감사합니다. 별이 대박님, 11번님, 감사합니다. 맹자월님, 보라미님, 고맙습니다. 조창선님, 빠병님, 아리수님, 알까기 대왕님, 류병직님, 나나나님, 박현성님, 마마까꿍님, 강성확님, 김청소님, 네, 항상 제가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봐가지고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삐딱선 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제 강의 스타일에 대해서 100% 이게 지지율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탈퇴하시고 나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꼭 밑에다가 주저리 글을 달고 나가시더라. 네, 참, 이게, 왜들 사람들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봐가지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다른 유튜브 채널 보다가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제가
구독 철회해버립니다. 하면 되지. 간단히 뭐 하려고 저 댓글 답니까? 아, 참 답답해. 악성 댓글 달잖아요. 이 운영진 입장에서요. 그 악성 댓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기 열심히 댓글 달아도요. 다른 사람들은 못 봐. 아무도 못 봐요. 본인만 볼 수 있어. 본인은 그 자기 댓글이 그 잘렸는지 안 잘렸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맨날 해볼래 하고 앉아있다. 이게. 완전 그거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자, 어쨌든 이쁘게 좀 봐주십시오. 네. 하고요.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김유태님, 경미일수님, 부부익선님, 감사합니다. 안동섭님, 감사합니다. 11님, 홍대희님, 여원배님, 혜성님, 감사합니다. O2A147님이 저랑 그때 통화하신 분인가요? 닉네임 좀 바꾸시라니까요. 이게 뭐 맨날 하면 O2A147 하면 제가 헷갈리잖아요. 파주권 2억대 낙찰됐어요. 근데 제 지인도 한번 들어갔다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본인은 떨어진 것 같더라고. 떨어지면 연락이 없어요. 낙찰되면 막 닭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와가지고. 예. 아이고, 황선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최선행님 참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에리카님, 리키님 오늘 두 번째 라이브 방송 출석이시네요. 계속 출석하셔가지고 하시면 이제 개건장장 드릴게요, 제가. 아까 윤진님 말씀드렸죠. 시화원님, 홍재명님, 할리호넷님, 감사합니다. 또 누구신가요? 이성희님, 너무 많이 들어오셨다, 먼저. 산도깨비님, 또, 몽생이님, 석송님, 강성황님, 아까 말씀드렸고요. 네. 예, 강성황님 말씀대로 저도 제 스타일대로 하랍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방송할 적에 욕도 먼저 쓰고 막 욕을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은요, 오늘 채팅창에 들어와 계신 분은 허태구 선생님하고 우리 황소님이 있어요. 황소님하고 한 두세 분밖에 몰라요. 봐가지고. 나머지 분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가 무슨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참 귀한 시간들을 내셔가지고 이제 방송 참여를 하시는데 제가 뭐 노가리를 풀 필요도 없고, 맞잖아요. 그죠? 컨설팅 하기 위해서 저 컨설팅 안 해요. 저 컨설팅 업자 아닙니다. 또 학원 사업업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제 소신대로 할 테니까, 욕하실 분들 욕하시면 마음대로 해서 괜찮습니다. 봐가지고. 폴님, 네, 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자꾸 중복이 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별이 대박님하고 세상님 아까 인사 말씀드렸지요? 네네네. 네, 일단 될까요? 여기 다시 이제 칠판으로 살포시, 김종혁님 내려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좀 빠져버렸네. 또 까먹어버렸네. 봐가지고. 어떤 거 이야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져버렸죠. 봐가지고. 이것도 생각, 이게 저의 단점입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뭐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까먹어버렸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면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각이 나면은 제가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여기서 다시, 잠깐만요. 여기서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요. 제가 진도를 얼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낙찰된 사건입니다. 낙찰된 사건인데요. 2018 타경의 경주 지원 사건이에요. 2018 타경에 12,977호. 경상북도 경주시 삼내면 대현리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입니다. 화면이 좋네. 고즈넉한, 이런데 괜찮잖아요. 그죠? 나이 드시고 나서 조용한데 이렇게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들어온 김에. 로드뷰, 괜찮네. 산 밑에 이런 주택단지가 있네요. 그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택인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은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인데, 신모 시분이, 일단 우리는, 이 사람 전입신고 해보는, 이거, 꽝이야. 우리 투자대표는 꽝입니다. 일단 전입신고 대신 꽝이야.
근데 그렇게 보셔가지고 경매정보지에서 물건을 고르실 적에 전입신고했다 그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패스. 그런 영향가 없어. 단지 우리는 경매 물건을 전세권 관련된 경매 물건 고르실 적에 어떤 걸 고르신다니까 처음에 초벌구역에 딱 초기하면 보게 되면요. 이게 뭐 선순위 전세권 이렇게 하면 표시된 것입니다. 그런 건 들어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법인이 전세권자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전세권자인데 전입신고를 안 했어. 그런데 보니까 안 했구나. 얘가 이 사람이 임차권 임의경매 신청했나? 아이고 임의경매 신청했나? 아주 좋아.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고르시는 것이 골라야지만 그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에서 신모 씨 이분이 전세권 설정하셨네요. 건물인데, 어이구, 토지에도 말이죠. 신모 씨가 전세권 설정하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러했을 경우는요, 신모 씨는 비록 전세 목적물이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에 기해서 뭡니까? 임의경매죠. 그죠? 이런 게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임의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하면 전세권은 소멸돼요. 죽어요. 그럼 따라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요. 자기 전세금 7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가 한 5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낙찰자한테 돌리도라고 주장 못 합니다. 근데 요거 전입신고가 여기에 딱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그죠? 전입신고 요놈에 딱 버티고 앉아있다 보니까 임차권으로서 나머지 5천만 원 배당받아 전세권에 의한 5천만 원 배당받았다 이게.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어떻게 임차권에 의한 돌리도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먼저 선순위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 좋아요. 그런데 얘가 전입신고 했나 안 했나 그걸 먼저 탁탁탁 보시고 나서 이제 퍼뜩퍼뜩 물건을 이제 고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말이죠. 개인 또는 법인 전세권의 임의경매 신청 받더 미전입. 우리는 이런 물건 골라야 됩니다. 그죠? 이런 물건 딱 고르셔야 되잖아요. 개인 또는 법인의 전세권인데 이 사람들이 임의경매 신청해버렸네? 얘기 사실은 보면 이 사람들이 강제경매 신청해야 돼요. 자기네들 전세 금액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근데 거의가 다 임의경매 신청합니다. 근데 받더애가 뭡니까? 이게 이겁니다. 전입신고 안 한 거. 요런 거 있으면 얼픈 들어가서 보시고, 정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물건 같은 전세 시세를 조사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돼요. 그죠? 근데, 현재 전세 금액도 한 1억 정도 된다 이거지. 그럼 1억 정도 써줘, 1억 좀 플러스 알파 써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1억이라는 금액은 뭐든 갭 투자나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1억인데 좀 내가 1억 1천만 원 썼습니다. 그죠? 1억 1천만 원 써가 1억에 전세 빼버리면 나는 나의 자금은 투자 자금 얼마만 묶여 있습니까? 1천만 원만 묶여. 이게 갭 투자잖아요. 갭 투자. 그죠? 그래서 내 돈 1천만 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이 예측을 하고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갭 투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요 보면요. 특정 지역을 제가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완전히 갭 투자한답시고 해가 막 빌라 같은 게 500띠기, 1000띠기를 해가 막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깡통 주택이 많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 쪽에 투자했다가니 자칫 잘못했다가 저 뭡니까? 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우리는, 개인 또는 법인이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일단 요건 좀 이따 2번은 먼저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번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한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인데요. 22 타경에 요건 이제 1차 매각기일이 11월 21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31109 경북 포항시 죽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니까 공동주택이더라. 그래서 제가 전세권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적에는 항상 공동주택을 위주로, 물론 단독주택도 전세권 설정되어 있죠. 난 단독주택이 좋아. 그러면 단독주택 물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동주택이 이게 나름대로 조금 더 분석하는 게 좀 수월하더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꾸 소개 말씀드리는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요, 이게 전세권 이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입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해서 이제 이것도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권 양도로 받았더라고요. 전세권 양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세권에 의해서 이랬듯이 임의경매 신청해버리잖아요. 그죠? 서울보증에서는 도대체 전입신고할 그런 건덕지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현재 서울보증의 전세금이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억 4천만 원인데, 근본에 이제 1차 매각기일 날 최저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7,400만 원이잖아요. 포항 지원이 1차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20%인지 30%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날짜 1차 기일날 당연히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1차 기일날 입찰 들어간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이제 2차 기일날 해가지고 한 번 정도, 2차 기일, 어떤 경우는 2차 기일도 사람들이 패스해버리더라고요. 2차도 패스하고 3차 기일날 가가지고 슬슬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시니까 이제 법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다. 미전에 우리 이런 물건 고르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물건. 이런 물건들 지금, 그 전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현재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제가 메모를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잠깐만요. 네, 군산으로 넘어갈게요. 군산 지원인데요. 2022 타경에 1990호, 경매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1차 기일이 11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로 잡혀 있잖아요. 그죠? 월요일 날, 이렇게, 잡혀 있네요. 입찰 3일 전 나와 있는데, 아파트고요. 전에 면적이 11.45평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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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같아요. 뭐 보니까, 이 양반도 임의경매 신청 다 해버리잖아요. 전입신고는 없죠? 1억이 1,6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에 1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1억 5,400이잖아요. 1억 5,460만 원. 예. 여기에서 또, 군산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 1회 유찰했다는 저감률이 20%인지 30%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은, 한번 유찰되고 그 다음 기일날에 12월, 크리스마스 그 전후에 또 기일이 잡히겠네요. 그죠? 해가지고 만약에 전세금 1억 2,600만 원인데, 1억 2,600만 원 이하로 낙찰되더라도, 전세권자 누구냐 볼까요? 등기부등본상에 보죠. 들어가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서 전세권자가 누구냐 얼굴로 딱 넘어가 보니까 전세권자 여기 나와 있네요. 코레일이네, 코레일. 예. 전세권자 코레일 유통주식회사 하는 걸 보니까, KTX인가요? 코레일의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숙소로 사용한다. 1억 2,600만 원이다. 그런데 1억 2,600만 원 이하로 내 낙찰을 받더라도, 여기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전세권 같은 거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내 돈 한 푼도 없는데 안 들어간다니까요. 제 말씀이 안 믿겨지십니까? 제가 사기꾼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1억 2,600만 원인데, 현재 만약에 전세 나왔을 때, 현재 전세 시세 있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가셔도 낙찰을 못 받아요. 그냥 들어가시라니까 낙찰을 못 받는 그 대신 입찰하면 쓰는 경험이라도 쌓아보시라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전세 시세가 얼마인지 이걸 정말로 똑소리나게 조사해 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김에 매매 가격도 한번 조사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시세가 한 1억 3천 정도 된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 선에서 입찰을 하면 그만큼 내가 낙찰받을 확률이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낙찰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1억 3천만 원 낙찰 받아가지고, 세금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1억 한 400만 원 더 간데, 여기서 전세 1억 3천만 원 뺐다 그러면 내 자금은 얼마 묶여 있으면 400만 원 달랑 묶여 있잖아요. 400만 원인데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 부동산 누구 거다? 내 거야, 내 거. 그럼 결국 내가 400만 원 주고 부동산 산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년, 2년 후에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나는 그 차액만큼 내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갭 투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대학력에 있는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항상 갭 투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딱 그 물건을 바라보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기 코레일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창원으로 넘어갈게요.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요. 창원 2022 타경에 117호, 117.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이것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전세권자 보니까 되어 있네. 이것도 땡땡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땡땡땡이 임의경매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세금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죽는 거야, 전세권. 또 여기 보시니까 매각 물건 명체수상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경매 정보지상에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신다 했을 적에는요, 세대 열람 반드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세대 일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있습니까? 도로명 주소. 그죠? 주소가 두 개잖아요.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있잖아요. 그죠?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를 같이 한번 띄워보시라니까. 물론 거의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혹시 좀 틀리게 나올 수 있다면은, 그때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그러니까 세대 열람 띄시는데 뭐 한 통에 예를 수십만 원 드는 거 아닙니다. 예. 아마 1인당 150원인가 요즘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잘 안 올랐겠죠. 정부기관에서 말이지, 올리면 안 되잖아요. 봐가지고 일단 1인당 한 세대당 150원인가, 제가 옛날에 발급받아봤는데, 만약에 세대 다가구 주택인데 전입세대가 10세대다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150만 원 15만 원, 15만 원 아니고, 150원 곱하기 10하니까 1,500원. 예. 두 통에 해서 3,000원 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주소. 그죠? 도로명 주소. 다시 적어 드릴게요. 도로명 주소하고 집원. 그죠? 집원 주소에 있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요, 이제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하였다더라. 근데 요것도 재밌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창원권은 말씀드렸고, 진주로 넘어갑니다. 2022 타경인데요. 2022 타경에 3395호. 물건번호 2번일 겁니다. 2번이네요. 진주시 칠암동에 소재하는, 여기, 박학령님 300원입니까? 이거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랐다 봐가지고. 옛날에 150원 했는데 완전히 100% 올려버렸네. 하기사 부동산 등기부등본도요, 한 통당 500원 하던 게 오늘날 갑자기 보면 700원 올렸더라고.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올린 겁니까? 봐가지고. 엄청 많이 올려버렸잖아요.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막 하면 안 되지, 봐가지고. 그래? 자, 여기 보니까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파트잖아, 아파트인데요. 아파트인데 여기 4,000매가 끼일이 이상하게 4차까지 갔네요. 11월 24일이면은 오늘이 11월 18일이네, 그죠? 이 다음 주 목요일 날이다. 다음 주 목요일 날 해가지고 1억 9,300짜리가 9,80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일자 보니까 이게 법인 같습니다. 법인인데, 요게 걸리네. 요게 아주 강제가 딱 걸려버리네. 이 자리에 강제가 아니고 뭐다. 임의가 탁 들어오면 완전히 금상첨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응? 법인 전세권자에서 강제경매했다는 게 미전임. 미전임에서 전입신고 한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강제경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 법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 강제경매보다 임의경매가 좋다니까. 강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주식에서 1동이네, 그죠? 주식에서 1동에서, 신청 채권자이면서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의 배당료 신청했대요. 그럼 죽는 거야. 죽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더라. 근데 저는 이게 또 보면 좀 이게 의문이가, 이게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의 배당료 신청을 하였다?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의 배당료 신청을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 굳이 여기 비용 470만원 더 받기 위해서 본안소송에 판결문 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는가?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보면요, 전세권에 의한 경매보다 강제경매 신청해서니까 강제경매 신청한 것은 당연히 자기 채권계산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봐가지고 이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고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의한 강제경매 신청한 것이 전세권에 의한 강제경매가 아니더라 이거지. 근데 이게 보니까 전세권은 또 보니까 소멸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게 경매 정보에 보면 저도 헛갈리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전세권에 의한 권리신고, 권리 및 배당료 신청했는지 그걸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요. 어디가 붙노? 마음이 급하니까 뭐 보이지도 않네 봐가지고. 어디 있나 해봐가지고. 이해관계인 배당료 우권자 건져 보니까 또 근로복지공단에 있는 모양이네 봐가지고. 뭔지 몰라도요. 없는데 봐가지고, 아까 뭐라 했습니까? 봐가지고.
임차인 봐가지고 여기는 없는데 말이죠, 그죠? 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식에서 1동인데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의 배당 요구를 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다더라 그러면요. 전세권이 경매신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세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낙찰을 받고 나서 법원 가셔가지고 문건 접수,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을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느냐. 만약에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했다면은 그 채권 계산서 뒤에 보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아마 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완전히 좋죠. 끝내줘 버리죠. 만약 그런 서류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에 의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고 판결문에 강제금매로서 배당 요구한 것으로 일단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여기 일부 방송에서는 말이죠. 지금 제가 이번 개인 또는 법인 전세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요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2부 방송에서는요. 제가 제3자의 경매 신청에서 선전세권이 배당 신청했대요. 배당 신청 다 소멸하는 거. 여기서 다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김혜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커피를 따끈따끈한 커피를 한 잔 마시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소멸해요. 개인 또는 법인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다 소멸해요. 근데 여기 전입신고는 이제 임차권이니까 변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3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우리는 여기서 항상 그 전세권은 선순위만 따집니다. 후순위는 안 따집니다. 왜 후순위 지가 알아서 주는데 그 뭐하라고 신경 쓰냐고. 그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자고. 그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뭐 하려고 쓸데없는 거 자꾸 신경 쓰는지 그런 분들 주변에 좀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선전세권이 배당 요구했다. 배당 신청하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소멸하는 전세권 유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부 방송에서 3번에 제3자의 경매 신청에 있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신청을 한 경우 그 사례를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기 라방 1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